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성형외과의 차한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욘디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모두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학회를 통해서는 발표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발표를 하는 거라 혹시라도 진행에 미숙함이 있으면 미리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림프 부종의 수술적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림프 부종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성형외과에서 웬 림프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미용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물론 미용 수술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구순혈, 구개열 같은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여러 질환들 또는 몸의 결손들을 채워주는 재건수술, 이런 수술들을 주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저는 전문 분야로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림프 부종, 유방 재건, 그리고 당뇨발 재건 같은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다 미세 수술을 하는 분야입니다. 즉 현미경을 통해서 작은 혈관들을 이어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분야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 하나의 림프 부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림프 부종이란 질환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림프 부종을 아시는 암 환우나 보호자분들은 왜 성형외과가 여기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 부분을 조금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림프 부종을 설명드리기 전에 부종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종, 몸이 붓는 거죠. 이 부종의 원인이 다양한데, 부종이 있는 환자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전신질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심장, 신장, 간 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도 얼마든지 전신질환으로 인한 부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런 전신질환이 배제된다면 혹시 감염이나 염증 질환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몸의 악성 종양, 흔히 알고 있는 암이죠. 암으로 인해 암 자체만으로도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또는 통증이 동반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 정맥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질환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혹시 치료 중인 약물, 예를 들어 호르몬제라든지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했을 때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림프 부종입니다. 림프 부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림프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순환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심장 동맥을 통해서 백이라는 혈액이 우리 몸에 공급이 되면, 여러 조직과 기관들로 백이 공급이 되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이 중 100이 전부 다 정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약 80에서 90 정도가 정맥을 통해서 몸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 림프관이라는 제3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 림프관은 우리 몸을 순환해서 심장 가까이 가서는 가슴관이라고, 흉관이라고 불리는 이 관에 모여서 맨 마지막에 심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쇄골 근처에서 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정맥에 유입된 후에 심장을 통해 우리 몸을 최종적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 몸 전체에 분포한 림프관과 림프절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림프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림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림프절들은 주로 우리 몸의 사타구니, 그리고 복강, 배 속, 그리고 겨드랑이 주변, 그리고 목 주변, 경부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많이들 몰려 있어서 주로는 면역 역할을 많이 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손상이 오거나 기능 이상이 오면 이 림프계를 통해서 흐르고 있던 림프액들이 수속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림프액의 순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체액이 저류됨으로써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림프계를 통해서 하루에 순환되는 림프액의 양이 약 3리터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사실 간이나 위장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되지만
팔다리를 통해서도 약 1리터 가까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종이 생기면 그만한 무게를 우리가 팔이나 다리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 전형적인 림프 부종 환자들을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좌측 사진이 이제 팔의 림프 부종 환자시고요. 우측 사진이 다리의 림프 부종 환자십니다. 제가 느꼈을 때 평균적으로 진료실에서 보는 림프 부종의 정도가 이 정도인 환자가 가장 평균적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쪽으로 가면 이런 림프 부종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코끼리 다리라고 하죠. 의학적으로 용어도 있습니다. 림판티아이시스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런 코끼리 다리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최근에 들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의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크게 1차성 그리고 2차성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차성은 유전성 림프 부종 환자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유전성 림프 부종 환자들은 희귀 난치 질환으로 분류돼 국가에서도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면 치료비도 보조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인을 잘 모르는 이런 1차성 환자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림프 부종을 갖고 있는 선천성 림프 부종 환자가 있고요. 보통 35세를 기준으로 35세 이전에 발생하는 조발성 림프 부종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성 림프 부종으로 1차성 림프 부종 환자들을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사실 2차성 림프 부종 환자입니다. 암 수술 후나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환자들이 가장 많고요. 이 림프 부종이 좀 환자들이나 의사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유방암 후 발생한 림프 부종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 밖에 기타 난소나 자궁내막, 전립선암 등의 생식기암 수술이나 치료 후에 발생하는 림프 부종 환자도 많고 또는 외상, 그냥 다치고 나서 발생하는 림프 부종 환자 또는 우리나라에는 흔하진 않지만 인도나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생충 감염 후 발생하는 림프 부종 환자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림프 부종이 의사들도 사실은 관심이 없던 질환이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암 치료했으면 됐지, 림프 부종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살아야지 라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많이 알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방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8년에 보고된 세계 여성암 발생률 보면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발생 추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유방암 대표적인 선진국형 질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방암 치료랑 림프 부종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유방 주변에 가장 가까운 림프절, 아까 그림에서 보셨는 기억나시겠지만 겨드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서 배액되는 림프액들은 다 겨드랑이 림프절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유방 수술을 하면서 보통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 해서 림프절에 혹시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 생검술 통해서 만약에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림프절 절제술을 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보고에 따르면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림프 부종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감시 림프절 생검술 그 자체만 통해서도 약 5% 정도까지 림프 부종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림프 부종이 오게 되면 우선 처음에는 팔이나 다리에 피로감이나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저릿저릿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팔이나 다리 안쪽으로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종이 생기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눌렀을 때, 우리가 손으로 꾹 눌렀을 때 그 누른 자국이 보통은 1, 2초 만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수초간, 심하신 분은 수십 초간 그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함요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팔이나 다리에 체액이 저류되어 있다는 증거고요. 이게 지속되면 염증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봉화지겸이라고 하는데요. 봉화지겸이 발생을 하면 주변에 발적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전신 발열이 있어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런 부종이 점점 단단해지고 섬유화가 돼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로 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껍질이 점점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건조해지는 피부 각화증이나 태손학이 나타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림프 부종으로 치면 가장 말기까지 왔다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런 림프 부종이 제일 힘든 이유는 결국 삶의 질에 저하에 있습니다. 사실 림프 부종이 엄밀히 말하면 삶에 아주 심한 봉화지겸이 오지 않는 뭐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런 질환은 사실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활동이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힘들어지지만 나중에는 다리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걷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굵기 차이가 있고 굵기가 너무 굵어지면 옷이 잘 안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화지겸이 자주 오게 되면 뭐 심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원래 행사로 응급실을 방문해서 항생제를 맞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특히 림프 부종은 원인 때문에 여자 환자들이 대부분 많은데 팔다리 굵기가 차이가 난다거나 너무 굵기 때문에 반팔이나 반바지도 입는 것도 대부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합쳐져서 결국 자존감 저하,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림프 부종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가 중심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압박 치료, 압박 붕대나 압박 스타킹, 그리고 전문 물리치료사에서 림프액을 배액을 치료받는 마사지 치료를 받는 물리치료, 그리고 집에서 본인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배운 교육받은 동작을 통해서 자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해지는 피부를 항상 건조해지지 않도록 바르는 피부 관리 같은 게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술적 치료가 조금씩 활발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제가 5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부분절제술, 찰스 수술, 지방흡입술, 림프관 정맥 문합술, 그리고 림프절 이식술 등이 있습니다. 위에 3가지, 부분절제술이나 찰스 수술, 지방흡입술은 쉽게 말하면 비대해져 있고 섬유대에 딱딱해진 조직을 그냥 잘라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제거만 하는 수술이고요. 하지만 이 밑에 2가지는 이제 최근에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생리학적으로 더 우수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림프관 정맥 문합술 그리고 림프절 이식술을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lymphovenous shunt 또는 lymphovenous bypass, lymphovenous anastomosis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림프관과 venous, 정맥을 shunt,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또 bypass, 우회도로를 만들어준다는 표현도 하고, aна스모시스, 문합을 한다는 표현,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의학적으로는 사용이 됩니다. 즉 림프관을 찾아서 주변 정맥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관으로 수송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림프관으로 흐르지 못하는 림프액들을 정맥을 통해서 흐르게 만들어준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어차피 림프관들은 가슴관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쇄골화 정맥으로 합류를 해서 정맥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팔이나 다리에서 미리 정맥으로 합류시켜서 심장을 통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수술입니다. 이런 림프관 정맥 문합술이 가능하게 한 데에는 사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가, 수술 전에 하는 검사가 ICG 림프조용술이라는 검사인데요. ICG는 인도시아닌 그린이라는 시약의, 형광시약의 약자입니다. 과거에는 간 기능 검사에 많이 사용되었던 인도시아닌 그린이 이제 저희는 피부나 피하에 주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이를 관찰함으로써 림프 조용술을 시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림프관을 찾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정상 환자에서 림프 조영술을 시행했을 때 이렇게 선 모양으로 가죠. 이게 인도시아닌 그린 시약이 이제 점점 발끝이나 손끝에서 점점 겨드랑이나 다리, 사타구니 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렇게 선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림프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단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좌측은 정상 환자입니다. 선으로 보이게 되지만 1, 2, 3, 4, 5로 진행할수록 이렇게 뿌옇게 퍼지는 게 보입니다. 이게 더 이상 수송이 안 되고 역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갈 길을 잃어서 오히려 피부 쪽으로 역류되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이제 스테이지 4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이렇게 피부 역류가 뿌옇게 보여서 림프관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심한 환자, 스테이지 5, 이 ICG 스테이지로 얘기했을 때 스테이지 5 환자들은 아예 주사를 줘도 아예 흐름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가장 심한 환자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CG 림프 조영술을 통해서 기능이 남아있는 림프관을 찾고
평균적으로 직경이 0.3에서 0.6mm입니다. 3에서 6이 아니고요. 0.3에서 0.6mm니까 약간 굵은 모발, 머리카락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도 환자들한테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런 림프관을 찾은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옆에 근접한 적당한 크기의 정맥을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정맥이 큰 경우가 많아서 이 림프관과 비슷한 크기의 정맥을 찾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수술 전에 이 정맥을 찾기 위해서 또 초음파 검사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림프관을 찾고 비슷한 크기의 적당한 정맥을 찾은 다음에 이 두 혈관을 문합하게 해주는 게 전반적인 수술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합술을 우리가 미세수술보다 더한 초미세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서저리라고 하는데 보통 정의는 0.8mm 미만의 수술을 초미세수술로 저희 성형외과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초미세수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미세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아까 ICG 림프 조형 수술 시행이 필요하지만 수술 중에 이런 0.5mm가 채 안 되는 림프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현미경 기구가 필요하겠고요. 그 수술 중에 이 현미경 기구를 통해서 이런 제가 찾아놓은 림프관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림프관들이 하늘색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0.3에서 뭐 0.6, 0.5 이 정도 크기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인접한 정맥을 찾아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제가 간단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림프관을 찾아서 밑에 초록색은 이제 잘 구별되라고 배경처럼 깔아주는 거고요. 옆에 정맥을 찾습니다. 그리고 림프관의 구멍을 뚫어주고 찾은 정맥을 림프관의 옆으로 지금 봉합을 해주는 겁니다. 실도 굉장히 얇아서요. 실도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림프관을 통해서 가지 못하던 배액되지 못하던 그 림프액들이 이제 정맥을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이 형광색이 수술 중에 보는 ICG 림프 조형술이고요. 이게 현미경 기구에 이 기능이 있어야지 수술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새는 거 없이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면 수술이 종료됩니다. 이 사진들은 다양한 제가 수술 중에 찍어놓은 다양한 림프관 정맥 문합술 사진들이고요. 여러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뭐 끝과 끝을 연결하는 수술, 끝과 옆을 연결하는 수술, 뭐 옆과 끝을 연결하는 수술이 있는데 환자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림프관 정맥 문합술 수술 결과를 가지고 미국 성형외과 계지, 사실 전 세계 성형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보는 가장 공신력 있는, 가장 임팩트 팩터가 높은 성형외과 학회지입니다. 이게 저희 스승님과 함께 연구를 해서 실었고요. 논문 제목도 Change the Paradigm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좀 좀 초기 환자들에서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 초기 환자들이 수술하기도 더 편하고 효과도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 더 진행된 환자들에서 아무것도 사실 해줄 수가 없다가 이제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과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말기나 심한 환자들에게도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완전치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호전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체인지 더 파라다임으로 제목을 했고 이것이 실렸고 실제로 점점 많은 기관에서 이런 림프관 정맥 문합술의 효과를 보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수술 자체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이제 림프관 정맥 문합술에 의해서 림프절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림프절 이식술은 정확히 말하면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입니다. Vascularized Lymph Node Transfer인데요. 왜냐하면 몸의 다른 곳에 있는 이제 림프절을 떼어서 이식을 시켜주는데 이때 림프절에 혈액을 공급해줄 혈관, 즉 동맥과 정맥도 같이 포함해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이식된 림프절이 안정적으로 그곳에 안착하고 생존해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몸에 림프절을 어디서 뛰어오느냐? 아까 맨 처음에도 봤지만 우리 림프절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턱 밑, 그리고 쇄골 주변, 그리고 겨드랑이,
그다음에 사타구니, 그리고 뱃속에 장막 림프절, 이렇게 크게 5군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다 수술하는 의사들마다 선호하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 5군데 중에 한 군데 림프절을 혈관과 함께 띄어와서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 교과서에 실린 사진들을 보시면 좌측은 이제 턱 밑에서 림프절을 포함해서 피부랑 혈관을 같이 채취하는 사진이고요. 우측은 이제 쇄골 주변에서 피부랑 림프절 그리고 혈관을 같이 채취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 수술 환자 사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타구니 림프절, 이 경우에는 채취를 해서 보시다시피 피부랑 그 밑에 지방 조직, 그리고 이 안에 림프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혈관까지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이식할 부위로 갖고 갑니다. 예를 들면 겨드랑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 텅 빈 림프절 그 곽청수를 통해서 없어진 림프절 부위에 다시 그 문을 열고 혈액을 공급해줄 혈관을 찾은 다음에 아까 띄워온 림프절 여기다가 심어주고 봉합 문합수를 하면, 미세수술을 하면 수술은 종료가 됩니다. 보통 림프관 정맥 문합술 같은 거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데 비해 혈관화 림프절 이식술은 림프절이 그 안에서 자리 잡고 기능을 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림프절 이식은 무조건 뭐 겨드랑이만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림프 부종 증상이나 심한 위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목 아래다가 할 수도 있고 손목에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환자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추가적인 또 흉을 만들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환자분들과 상의 후에 이식할 부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응용해서 그러면 예방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방적 림프관 정맥 문합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림파라는 수술인데요. 개념을 설명드리면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 직후에 그 부위에 끊어진 림프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주변 정맥을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해주면 림프 부종 없이 그 림프관들이 정맥으로 배액되면 림프 부종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수술식이고요. 제 수술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외과 선생님이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하고 나가자마자 지금 수술 그 겨드랑이 상태고요. 저는 여기서 좌측에 우측 팔인데요. 이 손끝으로 이쪽으로 가는 부위에서 림프관을 찾아서 이쪽에 있는 정맥에다 연결해서, 이 경우는 3개의 림프관을 정맥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맥으로 넣어주는 예방적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사실 국내에는 극히 시행하는 기관이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 보험적인 문제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최근 보고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나 뭐 MD 앤더슨 같은 큰 암센터들이 있는 병원에서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점점 시행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이런 림프 부종 수술들이 사실 우리나라 현재 뭐 많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아까 제가 소개시켜준 현미경 기구나 ICG 적외선 카메라나 그 외에도 수술 중에 제가 쓰는 이 포셉이나 가위나 이런 기구들이 다 최첨단 수술 장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술을 일단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구비가 된 후에도 수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8mm 미만의 초미세 수술, 또 그 이상이어도 미세 수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있고 숙련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의 피로도가 상당한데요. 저 현미경만 보고 대여섯 시간을 제가 쭉 앉아서 한 번에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눈의 피로도가 상당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전공의들한테 나 좀 있으면 백내장 수술 해야 될 것 같아 할 정도로 이 빛이 제 눈으로만 대여섯 시간 동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많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여러 수술을 하루에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저도 하루에 딱 한 환자들만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림프 부종 수술의 어쨌든 효과가 점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젊은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림프 부종 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뭐 과거나 현재나 비수술적 치료, 아까 말씀드린 압박치료, 물리치료, 자가운동, 피부관리가 치료의 중심에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는 환자들한테서 수술 후에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할 각오가 돼 있는지 열심히 관리할 마음가짐이 되시는지를 항상 강조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적 치료가 담당하는 그 효과가 점점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도를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드물지만 점점 증가하는 현실이고요. 그와 더불어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 발생 예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까? 아까 설명드린 예방적 수술, 림프관 정면 문합술 같은 예를 들면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나 저희 성형외과나 뭐 외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런 림프계에 관련된 다양한 기초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림프 부종 환자분들은 아직까지는 또 때로는 좀 절망스럽고 이런 환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현재 있는 치료 자가관리와 수술적 치료에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치료법이 또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림프 부종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림프 마사지랑 들어본 적이 있는데 깃털 같은 거로 살짝 깃털 림프 마사지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 전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손끝을 통해서 그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림프관이 지나가는 길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내측을 통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림프 해부학적인 위치를 따라서 림프관을 살짝 어루만져서 약간 눌러주면서 밀어주는 그런 거를 림프 마사지라고 보통은 합니다. 치료적인 림프 마사지의 경우는. 김정훈님, 화이자 부작용 중에 림프 부종도 있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현재 개발된 화이자, 그러니까 그 코비드-19 백신들이 림프계에 작용을 해서 림프 부종 한쪽 팔이나 다리 같은 데가 부어서 놀라서 응급실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겨드랑이나 이런 사타구니 림프 저혈 자체가 부으셔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최근에 어떤 뉴스는 뭐 가슴이 커진다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가슴 쪽에 겨드랑이 림프절과 유방 주변의 림프절의 일시적인 비대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대부분 그런 결론을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림프종이 있다는 건 맞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 대부분은 일단은 부종이 있다가 가라앉는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제 진료실에서는 사실 이 부작용 백신 맞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응급실에는 이런 환자들이 꽤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혹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림프 부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현재까지 림프 부종의 리스크 팩터, 우리는 위험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오베시티, 비만은 분명히 확실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 예를 들어서 유방암 수술을 하신 후에 살이 많이 찌신 분들 중에 림프 부종이 생기신 분들 중에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확실히 심하게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이 살이 다시 빠졌을 경우 림프 부종도 같이, 물론 살 자체도 빠지겠지만 부종 자체도 좀 더 감소하는 효과를 환자들이 대부분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왜냐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뭐 마르신 분도 얼마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거가 직접적인 리스크 팩터라는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트님, 팔과 다리 둘레를 쟀을 때 어느 정도보다 평소에 커지면 림프 부종이죠? 팔과 다리 둘레만으로 봤을 때는 보통 2에서 3cm 정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림프 부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둘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의 병력이나 그런 게 중요합니다.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 원인에 해당되는 건 혹시 없는지, 그다음에 갑자기 급격히 커졌는지, 뭐 염증 소견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해야 돼서 둘레만 딱 늘어났다, 림프 부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건님, 2년 전 암 수술 시 감시 림프절만 좌 3개, 우 4개 절제했는데요. 1년 후 발목, 아마 다리 쪽 감시 림프절을 절제하셨나 보네요. 발목 부종이 나타났어요. 흐름이 약하대요. 왜 덜 제거, 여러 번 정음 주면 이렇게 하여 문합술이 필요 없나요? 잠깐만, 금방 보여요. 뭐 제가 좀 더 자세한 병력을 청취는 해야 되겠지만, 감시 림프절을 일단 어느 감시 림프절을 절제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암이신지. 예를 들어서 뭐 흑색종 같이 해서 사타구니 림프절을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은 골반 안쪽에 감시 림프절만 절제를 하신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어쨌든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림프 부종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게 꼭 개수, 당연히 많이 제거하면 더 생길 확률이 높겠지만, 어떤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 중에서도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던, 흐름이 많았던 감시 림프절을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제거가 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관리를 하면서 아예 막힌 것이 없으면 문합술 필요 없나요? 흐름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흐름이 없어집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 20, 30년 된 환자들을 보면요, 림포신티그래피에 대해서 환자분 조금은 아시는 것 같은데, 보면 쭉 올라가서 이제 림프절들이 조용히 돼야 되는데, 희미하게는 있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예 조용히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거의 아예 막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 안 하시면 점점 진행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는 문합술이 지금 상태에서 잠깐만 서 있어도 금방 부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부인암이요. 네. 아마 골반 림프절 중에 몇 개를 제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유방암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감시 림프절만 제거했어도 5%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부인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일단 왔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는 환자 상태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치료는 해야 되고, 비술적 치료를 얼마나, 지금 압박 치료나 관리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료는 필요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님께서는 림프절 이식을 하면 원래 꺼낸 곳에서는 다시 생기나요? 림프절이 다시 생기진 않습니다. 네, 림프절은 떼어내면 그걸로 끝이고요. 물론, 하지만 저희가 림프절을 많은 곳에 있는 것에 띄기 때문에 림프절 한두 개 띈다고 나머지 림프절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능에는 큰 이상이 없고, 사타구니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많이 띄면 그쪽 다리에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코끼리 다리는 림프만 정상화되면 저절로 정상화되나요? 별도의 수술이 필요한가요? 코끼리 다리는 림프가 정상화되기가 힘듭니다. 일단 제가 림프 부종에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림프 부종은 완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수술적 치료도 완화시키고 관리하기 편해드리는 개념으로 특히 심하신 분들은 설명드리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림프 부종을 완치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끼리 다리가 될 정도의 림프관 상태라면 림프관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고, 정상화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뭐 수술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판단하면 시도를 해보고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특히 코끼리 다리면 정말 림프 부종에서는 가장 말기 상태이기 때문에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행복님, 림프 부종도 가족력이 있나요? 아까 림프 부종, 유전성 림프 부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이 유전성 림프 부종은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지만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아랍계 나라들이죠. 근친 간에 결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전성 림프 부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해 본 환자도 심한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전성이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 그냥 유전성이 아닌 1차성 림프 부종 환자분들은 가족력 물어봐도 대부분 없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성 림프 부종도 유전성이 있고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가족력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할 것 같네요. 김미숙님은 지금 현재 압박 스타킹 착용하고 있는데 잠잘 때만 빼고 종일 하는데 빠지는지요? 제가 김미숙님의 팔 상태를 정확히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가장 좋은 건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저도 잠잘 때 빼고 제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환자들 보면 반대로 하세요. 잠잘 때만 하고 낮에는 활동해야 되니까 안 하는데, 사실은 반대, 활동 낮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잠잘 때 굳이 빼야 된다면 저는 잠잘 때만 빼시라고 보통 환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잠잘 때 빼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좀 빠져 있다, 그 정도면 압박 스타킹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신 거기 때문에 계속 시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만 봐서 사실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서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하지부종 환자분이시네요. 백원님. 30 중후반 시작해서 평소 최대한 잘 관리, 압박 스타킹이랑 식사, 운동, 기타 하니 그나마 큰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몇십 년 후 림프 기수 악화되기도 하나요? 네, 악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악화되신 분들 얘기를 이렇게 진료실에서 들어보면 뭔가 이벤트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동안 엄청 무리해서 뭘 했더니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지금 비건님처럼 계속 열심히 신경 써서 할 수 있으면 저는 그 정도로 유지되면서 평생 남들처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숙님 아까 2cm가 부으셨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부은 양도 중요한데요. 이 부종이 자고 일어나면 빠지는 부종인지, 아니면 지금 팔을 만져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함요 부종처럼 눌렀을 때 들어간 게 있는 부종인지, 아니면 이미 눌러도 전혀 약간 단단한 느낌의 섬유화가 진행된 부종인지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고요. 아마 압박 스타킹을 하고 계시다면 병원에 안 다니시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저는 무조건 가까운 대학병원 재활외과라도 다니셔서 꾸준히 병원, 그러니까 뭐 매일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가서 내 상태를 계속 점검받고, 때로는 교수님들한테 잔소리도 듣고 하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2cm 그 센치 양으로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젊고 증상 경한 부종 환자의 예방적 림프 아직 대중화되어 있진 않나요? 문합술만 들어봤고 이식술은 처음 들어봐요. 예방적으로 림프 이식술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예방적 림프관 정맥 문합술이고요. 물론 예방적 림프 이식술 할 수는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도 예방적 림프 이식술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질문이 조금 헷갈리는 게, 경한 부종 환자의 예방적이라는 거는 아예 없는 환자에서 예방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경한 환자에서도 림프 이식술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나요? 한다면 뭐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굳이 처음부터 이식술을 빠르게,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송지연님, 림프 부종이 한쪽에만 올 수도 있는 거죠? 림프에 질병이 있으면 어떤 증상으로 알아보고 검진을 하게 되나요? 가족력이. 네, 림프 부종 한쪽에 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1차성 림프 부종 환자들은 한쪽으로, 제 경험상 한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쉽게 말하면 아까 증상들 나열되어 있잖아요. 붓고요, 피로하고, 그 부어있고 굵기 차이가 심해지는데 전혀 호전이 없는다든지, 가족력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전성이 같은 경우 있지만 그냥 1차성에는 없는 경우도 많다고. 네. 아까 김민숙님 아까 2cm 부어서 지금 스타킹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병원 처방입니다. 누르면 들어가요. 누르면 들어가는 거 쉽게 생각하면 함요 부종이 있는 거는 아직은 조금은 경하다는 사인입니다. 이 함요 부종이 없고 그냥 딱딱해지면 이거는 더 진행했다는 거고요.
제 생각에 병원 처방으로 꾸준히 관리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그 지금 다니시는 병원이 뭐 작은 병원인지 아니면 그래도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아닐까 예상은 하는데, 그 정도면 아직까지는 압박 치료만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으시면 수술 쪽을 같이 수술 후에 압박을 병행하는, 그러니까 수술 후에도 무조건 자기 관리, 비수술적 치료들은 당연히 행해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리 부종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리 부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제 중력이랑 거슬러서 림프액들이 림프관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림프 부종이 온 환자들은 그 올라가는 힘이 떨어져 있어요. 원래 림프관을 제가 현미경으로 수술하다가 자세히 본 정상 림프관들은 1분에 우리 동맥 뛰는 것처럼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서 얘네들이 짜주는 게 현미경으로는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림프 부종이 온 환자들은 그 수축력이 떨어져 있고 그 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수술적으로 뭔가 그 수축력이나 힘을 보강해주는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바깥의 압박을 통해서라도 그 수축력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수술 뒤에는 대부분 압박 치료를 권유를 하고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질문은 마지막 한 가지 더라고 있으시네요. 하체 근력 운동하면 혈액뿐 아니라 하지 림프도 순환 더 활발해지게 맞나요? 네. 하체 근력 운동이라는 게 과한 하체 운동은 저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저항 운동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는 해도 된다고 현재까지 증명이 돼 있고요. 특히 뭐 걷기 운동 같은 건 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뭐 저희가 막 하체 근력을 세게 해야지 나 림프 부종이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과한 운동은 오히려 림프 부종에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력 운동을 조금 약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근력을 통해서 그 하지나 상지든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펌핑을 하게 되면 근육이 림프관을 수축력을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은 하기를 권유를 해 드립니다. 혹시 무릎의 뒤쪽 오금이라는 부분도 림프절이 위치해 있는, 네, 맞습니다. 오금에도 림프절들이 많지는 않지만 위치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심하면 수술 가능한가요? 서울 큰 병원 처방입니다. 심하면 수술 가능하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술을 활발하게 하는 병원이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어서 김미숙님께서 다니시는 병원의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런 수술을 할 조건이 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사들 중에도 림프 부종에 수술적인 치료가 있다는 거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과 원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쿼트 같은, 저는 스쿼트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걷기 운동이 가장 좋고요. 스쿼트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뭐 배관님도 재활의학과 선생님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면 재활의학과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제가 글로만으로는 환자분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기존의 림프 부종 환자들이 대부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마지막에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송지현님, 진단법은 초음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교과서적으로 림프 부종의 진단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림포신티그라피라는 동위원소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동위원소 검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초음파는 림프 부종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아니고요. 저는 수술하기 전에 그 정맥이나 림프관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지 그걸로 초음파로 림프관 부종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 되었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들은 결국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인식 전환이 되게 필요합니다. 나 이거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우리 흔히 아는 뭐
만성질환 있잖아요. 당뇨 같이. 평생 관리해도 평생 관심 가지시면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악화되지 않고 분명히 유지되거나 좋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기존에 저희 의사들도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림프 부종 치료 못해, 불치병이야, 만성질환이야,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좀 더 연구를 이제 이런 수술적 치료 개발을 계기로 열심히 시작을 했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으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병원 가셔서 재활의학과 예를 들면 가셔서 꾸준히 얘기 들으시고 나 얼마나 관리 잘 되고 있는지 확인 받으시고 집에서는 꾸준히 자가 운동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림프 부종이 큰 사회적 이슈가 돼서 사회적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 비용 마련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날을 기념해서 매년 3월 6일 림프 부종 데이로 지정을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념을 한다는 게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이제 우리가 이런 림프 부종 환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포트를 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대한림프부종학회에서도 세계 림프부종의 날 3월 6일을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매년 하고 있으니까요. 림프부종이 있으신 환자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관심 갖는 만큼, 신경 쓰는 만큼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관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에서 저의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뵙고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